영하 20도의 새벽. 냉동 창고 앞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인다. 시어머니 한정숙이 며느리 최수진과 10살 손자 이준호를 문 밖으로 밀어낸다. 쾅!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의 작은 손이 문틈에 끼일 뻔한다. 으악!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쓰러진다. 입술이 파래지고 몸을 떤다. 준호야. 수진이 미친 듯이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진다. 한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눈밭에 던진다. 썩지 말고 버텨라. 얼어붙어서라도 살아남아라. 대체 시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10살 아이까지 영하 20도에 내쫓다니.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주일 전, 최수진의 삶은 평범했다. 32살 재벌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남편 이동현은 한빛식품 이사였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 저녁이면 10살 아들 준호와 공놀이를 해주는 다정한 아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여보, 회사 갔다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수지는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동현 씨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안실 앞에서 수지는 무너졌다. 아빠, 아빠. 준호가 울부짖었다. 수지는 아들을 꽉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흘 뒤 장례식장. 조문객들로 가득 찬 로비. 벽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한빛식품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고 이동현 이사가 주범. 수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이 비리를 저질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그때 한 조문객이 다가왔다. 회사 주주였다. 죄송하지만 저희 남편은. 수진이 손을 뻗어 설명하려는 순간이었다. 퍽! 조문객이 수진을 밀쳐냈다. 사기꾼 집안. 우리 돈 다 어디 갔어? 수진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옛 상처를 파고들었다. 으윽! 엄마! 준호가 달려와 수진을 감쌌다. 10살 아이의 작은 몸이 엄마를 보호하려 애썼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저리 가. 더러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해갔다. 수지는 깨진 무릎을 감싸쥐며 준호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경찰서로 불려갔다. 차갑고 딱딱한 의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형사가 차갑게 물었다. 부인, 남편분 비자금 어디 숨겼는지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은 결백해요.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부인도 공범으로. 형사가 수진의 가방을 뒤집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10,000원권 지폐 3장, 동전 몇 개,
이게 전부예요? 형사들이 비웃듯 쳐다봤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재벌 며느리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는 언제나 가난했다. 시댁에서 용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세요.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수진도 알고 있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기꾼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시어머니 한정숙이 수진을 서재로 불렀다. 평소라면 따뜻했을 그 공간이 오늘따라 냉동고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앉아라. 한정숙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저희 남편은 정말. 입 닥쳐. 한정숙이 차갑게 잘라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일 새벽 집을 나가거라. 준호까지 데리고.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나? 당장 짐 싸서 꺼지라는 말이다. 저희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준호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한정숙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에 던졌다. 강원도에 빙고 하나 있다. 옛날에 얼음 저장하던 창고지. 20년도 더 된 폐가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강원도 산골짜기, 지도에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 외진 곳. 어머님, 제발. 준호만이라도 여기 두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한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거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내 아들 죽게 만든 집안이 내 눈앞에서 숨쉬는 꼴을 못 봐주겠다. 어머님, 새벽 5시까지 나가라. 안 그러면 경비시켜서 끌어낼 테니까. 한정숙은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다. 쾅 닫힌 문소리가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겼다. 준호의 겨울 점퍼, 양말, 속옷. 자신의 옷은 2벌만 넣었다. 준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새벽 4시 반. 수지는 준호를 깨웠다. 준호야, 일어나야 해. 엄마, 아직 어두운데. 우리 잠깐 여행 가는 거야. 할머니 집 말고 다른데. 준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현관으로 나가자 이미 기자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수백 개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정숙이 나타났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나가라.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라고 했다. 한정숙이 수진의 어깨를 밀었다. 수진은 비틀거렸다. 대문이 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저기 나온다. 한빛식품 며느리 최수진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한정숙이 수진과 준호를 냉동창고 쪽으로 끌고 갔다. 회사 본사 옆에 있는 거대한 냉동 저장고. 여기가 어딘 줄 아냐? 우리 회사가 시작된 곳이다. 얼음을 다루는 회사지. 한정숙은 창고 문을 열었다.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썩지 말고 버텨라. 얼어붙어서라도 살아남아라. 그 말과 함께 한정숙은 수진과 준호를 밀어냈다. 쾅!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의 작은 손이 문틈에 끼일 뻔했다. 으악!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쓰러졌다. 영하 20도의 새벽. 준호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다. 준호야. 수진이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담아냈다. 한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 문을 잠갔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냉동 창고 밖 눈밭에 남겨진 두 모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 속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었다. 강원도 빙고.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다. 택시는 5시간을 달렸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국도를, 그리고 이름도 없는 비포장 산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 강원도 깊은 산골.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외딴 마을. 여기가 맞아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맞아요. 수지는 남은 돈을 털어 택시비를 냈다. 기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두 모자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차를 돌렸다. 눈 덮인 산길.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 응, 잠깐만 있을 거야.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낡은 빙고가 눈앞에 나타났다. 20년도 더 된 얼음 저장 창고.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문짝은 녹슬어 삐걱거렸다. 엄마, 무서워. 준호가 수진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수진은 녹슨 문을 힘주어 밀었다. 긱. 귀를 찌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내부는 동굴처럼 어두웠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정체 모를 오물이 쌓여 있었다.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집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일주일 전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준호는 자기만의 방이 있었고 부드러운 침대에서 잤다. 그런데 지금은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청소할게. 수지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다. 구석에 낡은 빗자루가 보였다. 수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호도 작은 손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우리 아들. 2시간을 청소하자 겨우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생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난방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엄마, 추워. 준호가 몸을 떨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다. 수지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준호에게 겹겹이 입혔다. 자신의 코트까지 벗어 아이를 감쌌다.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해질 거야. 하지만 춥기는 마찬가지였다. 엄마, 배고파.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남은 돈을 꺼내 세어봤다. 10,000원권 3장. 그게 전부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재벌 며느리.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실. 수지는 언제나 가난했다. 시댁에서 받은 용돈은 늘 쥐꼬리만 했고 남편이 사고로 죽자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엄마, 왜 울어? 준호가 수진의 뺨을 만졌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무너질 수 없었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뭐 찾아볼게. 수지는 손전등을 들고 창고 안을 뒤졌다. 구석에 낡은 냉동고가 보였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듯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얼어붙은 식품들이 가득했다. 떡볶이 재료, 만두, 냉동 야채들. 모두 몇 년은 묵은 것들. 하지만 얼어붙어 있었기에 상하지 않았다. 수지는 떡볶이 재료를 꺼냈다. 낡은 코페를 찾아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다. 촛불 하나로 간신히 불을 지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떡볶이가 끓기 시작했다. 준호야, 이리 와. 수지는 떡볶이를 작은 그릇에 담아 준호에게 건넸다. 맛있어, 엄마. 준호가 허겁지겁 먹었다. 아이의 입가에 양념이 묻었다. 수지는 먹지 않았다. 준호가 배불리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았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우리 준호 많이 먹어. 그날 밤 두 모자는 서로를 꽉 끌어안고 잠들었다. 차가운 바닥, 어둠 속 촛불 하나.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준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우리 아들만은 지키자.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낡은 창문을 두드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밤이었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마을 장터로 나갔다. 냉동고에서 꺼낸 식품을 팔기 위해서였다. 떡볶이 재료 있어요. 만두도 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갔다. 저 여자 누구야? 서울서 쫓겨난 사람이래. 뉴스에 나왔잖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줌마 얼마예요? 1,000원이요. 에이, 비싸. 500원 주면 안 돼? 수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500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았다. 그렇게 하루 종일 써서 번 돈은 3,000원.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터에 나갔다. 점차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줌마 떡볶이 재료 맛있어. 오늘도 줘요. 만두 하나 더 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준호와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빙고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얼어붙은 저수지. 겨울철이라 표면이 꽁 얼어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얼음이 마치 거대한 거울 같았다. 수지는 그 위를 천천히 걸어봤다. 단단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빙판 위를 미끄러지던 느낌.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던 그 감각. 아니야. 그건 이제 끝난 일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쓱. 얼음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왔다. 엄마, 뭐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는 당황하며 얼음에서 내려왔다. 엄마, 나도 해보고 싶어. 준호가 눈을 반짝였다.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좋아. 그런데 신발이 없는데. 창고를 뒤지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오래된 스케이트가 들어 있었다. 아마 한정숙이 젊었을 때 신던 것 같았다. 엄마, 이게 뭐야? 스케이트라고 해. 이거 신으면 얼음 위를 날아다닐 수 있어. 수지는 준호에게 스케이트를 신겼다. 너무 컸지만 양말을 여러 켤레 신으면 괜찮았다. 자, 엄마 손 잡아.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고 얼음 위로 나갔다. 처음엔 준호가 휘청거렸다. 으악, 넘어질 것 같아. 괜찮아. 엄마가 잡고 있어. 수지는 천천히 준호를 이끌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듯.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금방 균형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준호가 수진의 손을 놓고 앞으로 나갔다. 서툴렀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이 아이, 재능이 있어. 수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준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면 두 모자는 얼음 위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준호는 스스로 배워나갔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준호가 뒤로 미끄러졌다. 백스케이팅? 맞아. 대단한데?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구경을 왔다. 와, 저 오빠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어. 아줌마, 우리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한번 해볼래? 그렇게 작은 스케이트 교실이 시작됐다. 처음엔 준호와 3명의 아이들. 일주일 후엔 6명. 한 달 후엔 10명이 넘었다. 아줌마, 우리 애가 스케이트 배우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학부모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네, 물론이죠. 어른만 있으면 돼요. 수지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수진에게 물었다. 엄마는 스케이트 잘 타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도 옛날에 조금 배웠어. 그럼 엄마가 해봐. 준호가 졸랐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스케이트를 신었다. 오랜만이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쓱. 얼음 위를 미끄러졌다. 부드럽고 우아한 움직임. 회전. 점프. 무릎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다. 와, 엄마 진짜 멋있다. 준호가 박수를 쳤다. 다른 아이들도 환호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생각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우리 준호도 잘할 수 있어. 창밖 얼음 위로 달빛이 비쳤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빛이었다. 수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겨울이 깊어졌다. 스케이트 교실은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 저수지로 모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쿵, 쿵, 누군가 빙고 문을 두드렸다. 수진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패딩에 명품 가방을 든 30대 후반의 여자. 최수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옆 마을에서 스케이트 클럽 운영해요. 박미란은 명함을 내밀었다. 전직 쇼트트랙 선수라고 적혀 있었다. 저수지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다면서요? 그것도 공짜로. 네.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이준호라는 아이, 최 씨 아드님이죠?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가 봤어요. 재능 있던데요? 우리 클럽으로 오면 제대로 키워드릴 수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불법 시설이잖아요. 안전 허가도 없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수지는 공공장소고 저는 그냥. 그래도 아이들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지죠?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박미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생각 잘해보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아이들이 저수지에 모였을 때 경찰차가 나타났다. 여기 책임자 누구십니까? 제가요. 불법으로 아동 체육시설 운영한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행하시죠. 수지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사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결론은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어떻게? 수진의 손이 떨렸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12만 원. 일주일 안에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류 처분입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3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만든다는 말인가. 그날 밤부터 날씨가 급변했다.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빙고의 낡은 난로가 고장났다. 엄마, 춥다. 준호가 이불 속에서 떨었다. 수지는 자신의 옷까지 벗어 아이를 감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신음소리를 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준호야. 수진이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뜨거웠다. 고열이었다. 엄마, 추워. 아이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다. 저체온증 증상이었다. 안 돼. 안 돼. 수지는 준호를 업었다. 보건지소까지 5km.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시야가 하얗게 가려졌다. 수지는 눈길을 뚫고 뛰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옛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으윽,
다리가 꺾이며 넘어졌다. 준호와 함께 눈밭에 쓰러졌다. 엄마, 엄마 일어나. 준호가 희미한 의식으로 외쳤다. 수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났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 눈을 붉게 물들였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수지는 다시 준호를 업고 걸었다.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보건지소에 불빛이 보였다. 살려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의사가 달려나왔다. 빨리 들어오세요. 준호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수진을 따로 불렀다. 어머니, 무릎 상태가 심각합니다. 괜찮아요. 아이만 괜찮으면. 이대로 방치하면 다시는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비조차 없었다.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수지는 홀로 밖에 나왔다. 차가운 달빛 아래 눈밭에 선 채 수지는 무릎을 감싸쥐고 쓰러졌다. 이제 정말 끝인가? 벌금 300만 원, 병원비, 난로 수리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스케이트를 탈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무릎.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얼어붙었다. 밤의 차가운 얼음 결정이 맺혔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20년 전 한정숙이 말했던 것처럼 얼어붙어서라도 살아남아라. 하지만 수지는 이제 얼어붙는 것조차 두려웠다. 정말로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그때 빙고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디 갔어? 수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무릎이 터질 듯 아팠지만 참았다. 아직은 안 돼. 아직 쓰러질 수 없어. 수지는 절뚝거리며 빙고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닥이라는 것을,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것을. 사흘 후, 준호는 회복했지만 수진의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엄습했다. 그날 오후 박미란이 다시 찾아왔다. 생각해 보셨어요?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최 씨, 현실을 보세요. 벌금 낼 돈 있어요? 병원비는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미라는 서류를 꺼냈다. 이준호 군을 우리 클럽으로 보내세요. 훈련비, 장비비 전부 우리가 댈게요. 그리고 그녀는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300만 원. 벌금 낼 수 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준호 양육권을 우리 클럽에 위임하는 거예요. 훈련 기간 동안은 우리가 키웁니다. 그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여기서 키워봤자 미래가 없잖아요. 준호는 재능 있어요. 제대로 키우면 국가대표도 될 수 있고, 제 아들입니다. 절대 안 돼요. 박미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녀는 일어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박미란이 나간 후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엄마, 준호야, 왜? 이거 뭐야? 준호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다. 한정숙 회장, 며느리를 버린 진짜 이유는? 수지는 화면을 보았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조작된 영상이었다.
한정숙의 인터뷰 장면을 편집한 것. 며느리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회사 돈까지 빼돌렸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영상은 진짜처럼 보였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준호야. 이건 조작이야. 할머니는 그럼 왜 우리를 쫓아낸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알아? 할머니가 왜 우리한테 그랬는지.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몰랐다. 나도 모르겠어. 준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수지는 준호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안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문 열어줘. 싫어. 엄마랑 얘기하자.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들잖아. 박 코치님 말이 맞아.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잖아.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야. 엄마는 박 코치님이 그랬어. 엄마는 나를 국가대표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래. 할머니처럼. 뭐라고? 수진이 문을 흔들었다.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그럼 왜 나한테 스케이트 가르쳐 줬어? 왜 매일 연습시켰어?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도 날 이용하는 거잖아.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다. 그냥 준호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준호야,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두 모자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밥을 먹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학교 가야지. 준호는 대답 없이 가방을 메고 나갔다. 수지는 무너져 내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당하는 고통, 자신이 준호를 위한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혹시 정말 이기적인 욕심이었을까? 그날 오후, 수지는 절뚝거리며 마을 장터로 나갔다.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 것이라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저 여자 아니야? 뉴스에 나온 남편 죽게 만들고 시어머니 돈까지 노렸다던데. 자식까지 이용한다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란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떡볶이 재료 있어요. 수진이 말을 걸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한 할머니가 침을 뱉었다. 썩 꺼져. 사기꾼.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지도 못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이미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수지는 아들의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준호야, 엄마는 정말 널 사랑해. 그것만은 믿어줘. 대답이 없었다. 수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다. 얼음처럼 차가운 빛. 한정숙이 그랬던 것처럼 수진도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오해와 불신의 얼음이 두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도 이런 기분이셨나요? 수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멀어져야 하는 고통,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하는 역설. 그것이 얼마나 차갑고 외로운 일인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흘 후, 준호는 회복했지만 수진의 무릎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그날 오후 박미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비서 한 명과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다. 생각 정리되셨어요? 박미란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준호 군, 우리 클럽으로 보내시라고요. 벌금은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일주일 후면 구류 처분인 거 아시죠? 그래도 안 됩니다. 박미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럼 준호 군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바로 그때 준호가 밖에서 들어왔다. 마을 아이들과 놀다가 온 모양이었다. 준호야, 이리 와봐. 박미란이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준호야, 너 국가대표 되고 싶지?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국가대표요? 응, 너 재능 있어. 우리 클럽으로 오면 제대로 훈련시켜 줄 수 있어. 박미라는 계약서를 꺼냈다. 엄마는 가난하잖아. 너 훈련시킬 돈도 없고. 그런데 우리 클럽은 달라. 최고의 코치, 최고의 시설 다 있어. 준호가 수진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 혼란이 어렸다. 엄마, 준호야, 엄마한테 가. 수진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박미란이 태블릿을 꺼내 준호에게 보여줬다. 이거 봐. 내 할머니 기사야. 화면에는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한빛식품 한정숙 회장, 며느리를 버린 진짜 이유는? 그것은 강태수가 조작한 영상이었다. 한정숙 회장은 며느리와 손자가 회사 재산을 노린다고 판단해 냉혹하게 내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며느리가 남편의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뭐야? 준호야, 그건 할머니가 정말 우리를 버린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있어?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살아? 왜 엄마는 매일 무릎이 아파? 준호가 소리쳤다. 박미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 내 엄마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냥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이야. 닥쳐요.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박미란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엄마도 나를 이용하는 거야? 뭐? 피겨 선수 아들 만들어서 유명해지려고? 할머니처럼?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야, 그게 아니야. 엄마는. 거짓말. 준호가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도 우리 버렸어. 엄마도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다들 나를 이용해. 준호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문 열어.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우리를 버렸어? 흑흑. 박미란이 명함을 놓고 갔다.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일주일 안에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자로 보이다니. 그날 밤 수지는 준호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너는 엄마의 전부야.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도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너한테 좋은 것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의심하지 마. 문 안에서 준호가 울고 있었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었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준호가 나왔다. 엄마, 응? 나 국가대표 되고 싶어.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호야. 근데 엄마는 나한테 그것도 못 해주잖아. 돈도 없고 아프고. 준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수진을 찔렀다. 엄마가 뭐든지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까지? 준호가 물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면 벌금 때문에 구류될지도 모른다. 무릎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돈은 없다. 미안해. 수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준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지는 박미란의 명함을 오래 바라봤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너져도.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박미란은 왜 이렇게 준호를 집착하지? 수지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절대 아들을 저 여자에게 넘길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강한 끈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무너진 지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파 절뚝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자네들을 치우다가 바닥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다른 부분과 색이 다른 콘크리트 사각형. 손으로 두드려 보니 텅텅 울렸다. 수지는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콘크리트를 깼다. 쩍! 틈이 벌어지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뭐가 있어? 더 파자 철제 문이 나타났다. 손잡이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수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당겼다. 기. 문이 열렸다.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준호야, 여기 좀 봐. 준호가 나왔다. 아직 어젯밤 일로 서먹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엄마, 이게 뭐야? 모르겠어. 내려가 보자. 두 모자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냉동실이었다. 영하 30도. 춥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온도가 아니었다. 냉동실 안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수진이 첫 번째 박스를 열었다. 서류 뭉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한빛식품 비자금 조성 내역. 수진의 손이 떨렸다. 두 번째 박스. 녹음 테이프. 이동현을 제거하라. 사고처럼 보이게. 강태수의 목소리였다. 이건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을 죽인 증거가 여기 있었다. 세 번째 박스. 회사 특허 기술 문서들. 강태수가 빼돌리려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 박스. VHS 테이프 하나. 겉면에 적혀 있었다. 수진아, 준호야에게. 이건 할머니 글씨야. 준호가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냉동실 한쪽에는
낡은 텔레비전과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었다. 지지직. 화면이 켜졌다. 한정숙이 나타났다. 수척한 얼굴에 눈가가 붉었다. 수진아, 준호야. 한정숙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정숙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아침 너희를 쫓아낸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뭐라고? 강태수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다음 목표는 너희였다.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찰도 경찰도 이미 매수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를 세상 밖으로 숨기는 것뿐이었다. 화면 속 한정숙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일부러 악역을 했어. 기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모욕했지. 그러면 강태수가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미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더 이상 위협이 안 된다고. 준호가 화면을 응시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준호야. 한정숙이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할머니. 이 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하지만 할머니가 평생 모은 것이 여기 다 있어. 한정숙이 카메라 뒤를 가리켰다. 얼음은 녹지 않으면 모든 걸 보존한다. 증거도 진실도. 이 냉동실은 특수 제작했어. 전기 없이도 30년은 유지돼. 지열과 단열 구조로. 강태수의 모든 범죄가 여기 얼려져 있어. 썩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한정숙이 다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수진아, 준호야. 이제 때가 됐어. 이 증거들을 세상에 내놔라. 강태수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한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화면이 흐려지며 영상이 끝났다. 냉동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어머님, 어머님. 준호도 울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릴 사랑하셨어. 그래.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수지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도 몰랐어. 어머님의 진심을. 엄마도 미안해. 어제 한 말. 괜찮아. 다 괜찮아. 두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고개를 들어 쌓여 있는 증거 박스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응?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야겠어.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5년 동안 숨어 살며 잃었던 것. 바로 자신이었다. 최수진. 전직 국가대표 피겨 스케이팅 선수. 부상으로 은퇴했지만 링크 위에서는 누구보다 강했던 여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 수지는 증거 서류를 하나하나 챙겼다. 이제 싸울 시간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수지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한빛식품 본사 대강당. 오늘은 강태수의 정식 회장 취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5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강태수 대표이사를 정식 회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강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회자가 물었다.
침묵. 그럼 투표를. 바로 그때 쾅! 강당 문이 열렸다. 수진과 준호가 들어섰다. 잠깐만요. 수진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저 여자가 누구야? 5년 전에 쫓겨난 며느리 아니야?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수진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요? 제 남편의 회사인데요. 수진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절뚝거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경비, 저 사람들 끌어내. 하지만 수진보다 빨랐다. 잠깐만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수진은 USB를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 이동현을 제거하라. 사고처럼 보이게. 강태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뭐야? 주주들이 경악했다. 두 번째 화면. 비자금 조성 내역. 강태수가 5년 동안 빼돌린 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강태수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세 번째 화면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한정숙의 VHS 영상. 강태수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까지 노렸어요. 제가 그들을 쫓아낸 건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정숙의 목소리에 강당이 조용해졌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수진이 강태수를 가리켰다. 제 남편을 죽이고 회사를 빼앗고 5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변했다. 내려와. 당장 내려와. 사기꾼. 강태수를 향한 야유가 쏟아졌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강태수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강태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다. 최수진, 내가 이랬어. 강태수가 수진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수진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다. 제 남편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유언입니다. 강태수는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강당은 술렁였다. 그때 한 주주가 일어섰다. 최수진 씨, 당신이 한정숙 회장의 며느리시죠? 네. 그럼 당신이 정당한 상속인 아닙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회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제 손은 서류에 도장 찍는 것보다. 수진은 준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손을 잡는 게 더 익숙합니다. 저는 그냥 최수진으로 살고 싶습니다. 준호의 엄마로요.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 회사가 다시는 썩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유언이니까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방송국 스튜디오. 다음 소식입니다. 5년 전 실종됐던 한빛식품 며느리 최수진 씨가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수진 씨의 정체인데요. 그녀는 전직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옛 경기 영상이 나왔다. 링크 위를 날아다니는 젊은 수진.
부상으로 은퇴 후 조용히 결혼했던 그녀가 5년 만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욱 반가운 소식. 그녀의 아들 이준호 군이 사상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다. 링크 위에 준호. 화려한 점프와 회전.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천재 소년이 탄생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수지는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어디가? 준호가 물었다. 집으로. 우리 집. 서울집 말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강원도. 빙고. 정말? 응. 거기가 우리 집이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 나도 거기가 좋아. 두 모자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한 달 후, 한정숙의 묘소. 수진과 준호는 국화꽃을 올렸다. 어머님 왔어요. 수진이 비석에 손을 얹었다. 준호가 국가대표 됐어요. 어머님이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준호도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버린 거 아니었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할머니는 우릴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수진이 준호의 어깨를 감쌌다. 사랑은 때로 차갑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릴 지키기 위한 거였어. 얼음처럼요? 그래, 얼음처럼. 얼리면 썩지 않으니까. 준호는 비석을 껴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수진도 비석을 어루만졌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게요. 묘소를 나서는 두 모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엄마, 저기 봐. 무지개. 준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정말로 희미한 무지개가 떠 있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어머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정말? 응. 이제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런 뜻이야. 두 모자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얼음은 녹았지만 그 안에 보존됐던 사랑은 영원히 녹지 않을 것이다.